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그룹 온더플로우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방송의 진행을 맡은 모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시네필을 논할 때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을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온더풀 크루들 사이에서도 평이 꽤나 갈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호불호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를 본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강렬한 여운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영상미와 감각적인 음악, 때로는 겉만 번지르르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는 연출과 문제적인 소재로 까와 빠를 모두 미치게 하는 이와이 슌지. 오늘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와이 슌지 감독의 또 다른 특징은 블랙 이와이와 화이트 이와이로 필모그래피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후유증이 오래 남을 정도로 꿈도 희망도 없는 블랙 이와이만 접하다가 섬세하고 사랑스러운 화이트 이와이를 보면 이중인격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반된 감상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톱파볼 이와이 슌지의 작품은 블랙 이와이에 속하는 피크닉과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 그리고 화이트 이와이에 속하는 하나와 앨리스, 이렇게 세 편입니다. 저마다의 흔들리는 청춘, 또 그 속에 숨겨진 사회를 향한 서늘한 일침까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펀치 드렁크 무비에 다시 찾아온 감독 톱파보기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눈부신 빛에 가려진 삶의 이면을 다루는 감독 이와이 슌지입니다. 오늘의 방송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님, 빵빵임님, 윤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할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본팀 팀장으로 돌아온 마티입니다. 와,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이와이 슌지 영화를 보고 에테레를 빵빵하게 채워온 빵빵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도 7기에 이어 8기 잔류하게 된 윤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와.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 7기 이어 8기까지 다시 돌아온 모레라고 합니다. 이번 방송의 1부에서는 초기작인 피크닉과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 2부에서는 후기작인 하나와 앨리스와 이와이 슌지 감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우선 패널분들의 가벼운 감상이 궁금해요. 이와이 감독의 영화 3편 어떠셨나요? 저는 영화들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충족이 됐어요. 예전에 릴리 슈스 영화만 봤을 때는 그 이와이 슌지 감독이 말하는 에테르가 사실 잘은 안 와닿았었는데 다른 작품들까지 지금 다 보고 나니까 이와이 슌지가 줬는 에테르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와이 슌지 감독을 처음 접한 게 온더풀 단관이었어요. 저희 쇼츠로도 올라간 그 영상인데요. 제가 네? 팝콘 안 먹는다고요? 이렇게 한 그 영상인데 네, 조조님과 네, 그때 릴리 슈슈를 봤었어요. 근데 진짜 영화관에서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좋은 의미로. 완전 소름이 돋고 그래서 5점을 줄 정도로 되게 좋았어서 이번 방송을 하면서 그 영화를 더 접하게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릴리 슈슈가 좋았는데 저희가 뺏겼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방송을 뺏겨가지고 약간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방송을 더 도끼 있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와이 슌지 감독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네. 이번에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는 재개봉했을 때 처음 봤어요. 첫 감상은 진짜 5점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또 약간 벅차오르면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 5점은 좀 오바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다시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영화가. 그래서 이거는 진짜 5점작이 맞다. 땅땅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땅땅이시네요. 그러게요. 맞아요. 마티님처럼 릴리 슈슈를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맞아요. 그럼에도 피크닉이나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 같은 영화도 충분히 그 생일말 감성이 잘 묻어나서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배경 같은데 근데 또 뭔가 공감 가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릴리 슈슈를 못했지만 네, 남은 방송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저희끼리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와이 슌지의 영화는 호인 사람은 확실히 호, 불호인 사람은 확실히 불호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에테르에 한번 맞들리면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매력을 가진 이와이 슌지 감독.
그럼 이제 필모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감독 도파보기 이와이 슌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부에서는 기묘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피크닉과 이와이 슌지 특유의 색채가 정립되기 시작한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 이 두 영화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티님, 피크닉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원으로 끌려오게 된 코코. 그는 병원에서 만난 츠무지, 사토로와 함께 몰래 빠져나와 담벼락 위 피크닉을 떠납니다. 우연히 발견한 성경책이 발행일인 7월 10일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믿게 된 세 사람은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 정처 없이 나아갑니다. 정신병원에 끌려온 코코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옷을 검정색으로 물들이고 까마귀의 깃털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새하얀 병원복을 입은 사람들 속 온통 까만색인 코코가 눈에 띄는데요. 이러한 흰색과 검정색의 대비를 어떻게 보셨나요? 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코코가 끌려온 정신병원이 겉으로 보면은 그냥 평화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네. 규율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환자들이 질질 끌려다니는 장면도 있고 맞아요. 새하얀 정신병원에서 뭔가 혼자만 그런 검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더 별난 존재처럼 보였고 코코가 그리고 그 검은색 옷을 본인이 고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옷을 스스로 검은색 잉크를 막 칠하면서 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옷을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본인이 이 정신병원에서 강요하는 그런 질서에 속하지 않겠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선언 같은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도 되게 공감하는데요. 저는 일단 이 영화가 굉장히 은유적이고 좀 난해하잖아요. 맞아요. 네. 초창기 작품부터 이와이 슌지 특유의 사회 비판적인 경향이 좀 투박하지만 돋보였다고 느꼈어요. 일단 오프닝 장면부터 장미꽃을 자동차 바퀴가 짓밟으면서 가잖아요. 네. 이것부터가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일단 꽃의 경우에는 그 Flower Power라는 사진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봤던 것 같아요. 그 히피가 총구에 꽃을 꽂아 놓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것처럼 되게 평화의 상징인 꽃을 자동차가 짓밟잖아요. 네. 근데 그 자동차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포드 시절부터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대작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이와이 슌지 자본주의 비판이랑도 이어지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골칫거리인 자본주의 시선에서 보면은 좀 잉여의 인간들인 정신병자들을 가둬놓는 시설에서 코코가 검정색을 고집을 하는 거는 이런 억압에 나는 순응하지 않겠다라는 저도 약간 그런 선언처럼 느낀 것 같아요. 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감상인데요. 흰색은 일반적으로 좀 갇혀 있는 듯한 그런 규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네. 검정색은 약간 코코가 반항하기 위한 그런 상징이 아닌가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코코가 다시 검정색 옷을 입기 위해 했던 행위가 정말 인상이 깊었는데 막 살아있는 까마귀를 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맞아요. 막 죽인 다음에 털을 다 뽑고 그리고 또 방에 물감이 있어요. 맞아요. 검정색 맞아요. 물감이. 어디서 구한 건지. 네, 어디서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물감에 변기물을 또 떠가지고 맞아요. 맞아. 막 온몸에 묻히는 게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되게 인상 깊어서 진짜 본인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덧붙여서 그 물감을 이렇게 뿌리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되게 뭔가 예술가 같은 느낌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 하면은 억압에 대해 저항하고 반항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성향이 좀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 거기서부터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맞아요. 예술가 같다고 생각한 게 되게 완성본이 엄청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미감이 좋아요. 미감이 너무 좋아요. 예쁜 거예요. 타고났어. 맞아. 그 까마귀 털로 퍼 자켓처럼 만든 네. 것도 너무 예쁘고 해가지고 직원이 이뻐서 자기도 입어보잖아요. 근데 맞아. 까마귀를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니까요. 날아가는 걸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요? 창문. 잠자리채도 없는데. 코코를 비롯한 주인공 3인방은 담장을 넘지만 않으면 탈출이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피크닉을 떠납니다. 땅을 밟지 않으려고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코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담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마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담장이 정신병원의 안팎을 구분하는 장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사회에서 규정하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그런 규범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사실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비주류라는 이유로 비정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폭력적으로 좀 획일화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그런 타자화된 사람들한테 강요된 규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고 이 친구들이 담장을 넘지만 않으면 탈출이 아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사회 기조를 풍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티님은 담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옆을 구분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담장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구분해서 생각을 했어요. 보통 살아있는 사람들은 땅을 밟고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죽으면 보통 천국에 간다, 하늘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장은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이잖아요. 네. 주인공들이 담장을 걷는 행위가 세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또 죽은 것도 아닌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존재들이라고 은유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논하고 죽음에 맞아요. 대해서 논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삶과 죽음 사이를 겉도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불안함을 잘 드러내게 하는 장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약간 탈출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와는 아예 떨어지기는 싫어하는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담장 밖은 사회고 담장 안은 정신병원이니까 네. 마치 그 중간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슬하게 외줄타기 하는 그런 기분이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담장이 어중간하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장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그 네. 담장이 이 3인방이 걷는 담장이 다 정신병원의 담장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정신병원 밖으로 나간 건데 아까 마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담장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규범을 지킬 수 있는 거다라는 이 컨셉 자체가 되게 모순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담장 때문에 그 3인방이 오히려 뭔가 신성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구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모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아래 구분이 생기잖아요. 담장 때문에. 그래서 주인공들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듯한 그런 구도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들을 신성한 존재처럼 보이게 만드는 오브제가 된 것 같아서 저는 흥미로웠어요. 되게 이 설정 자체가. 코코와 츠무지는 담장 끝에 다다라 바다를 바라보며 종말을 기다리지만 구원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츠무지는 울부짖으며 태양을 향해 마구 총을 쏘는데요. 자신이 죽으면 지구의 종말이 찾아온다고 믿는 코코는 총을 빼앗아 들고 그대로 자살합니다. 까마귀 깃털이 흩날리며 노을이 지는 이 장면.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슬펐던 것 같아요. 패널분들은 영화에서 말하는 종말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부터 얘기해보자면 사실 일반적으로 종말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되게 거대한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 코코가 총을 쏘고 스스로 죽는 그 장면에서 사실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사람의 세계가 곧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한 사람의 죽음 자체를 되게 크게 생각하는 그런 이와이 슌지 맞아요. 그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존중하는 모두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그 테마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가 사실 전공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요. 현대의 종말론을 생각을 하면은 네. 약간 음모론, 공포와 동시에 흥미를 돋구기 위한 오락 소재처럼 느껴지지만 옛날에 진짜 종말론이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레토릭으로 쓰였을 때는 진심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초창기에 특히 종말론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세의 괴로움을 견디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쓰였대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종말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네. 종말로 인해서 위로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받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츠무지가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더욱 종말을 갈망하고
종말에 집착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영화를 보면 츠무지 트라우마가 다른 인물들보다 더 자세하고 잔혹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선생님이 맞아요. 그 특히나 선생님이 맞아요. 어릴 때 좀 성적 학대를 한 것처럼 맞아요. 묘사가 되는데 그래서 츠무지가 가장 괴로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집착한 것 같고 근데 또 결말을 생각을 해보면은 유일하게 종말에 닿지 못한 유일하게 아직 좀 힘든 현실을 살고 있는 살아야만 그쵸.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네. 이게 되게 그리스 신화적인 정석적인 비극?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해방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해방되어야 할 사람이 맞아. 선생님이 막 옆에서 맞아요. 굉장히 옆에서 물 충격적인 뿌리시고 불미스러운 너무 불미스러워. 너무 불미스러운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제일 해방돼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근데 그다음에 저는 앞에서 되게 무겁게 얘기하신 거랑 달리 오히려 종말을 좀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좀 해석을 했었거든요. 사람은 약간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이 지구가 멸망한다. 이 말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전부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이제 역사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구의 멸망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우울증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영화가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이와이 슌지 영화가 사실 네. 좀 위험해요. 보면 안 위험해요. 돼요. 우울한 사람은 진짜로. 맞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교회 씬에서 애들이 합창을 하고 있을 때 츠무지는 게 뭔 노래인지 모르는데 코코는 따라 부르잖아요. 되게 맞아요. 가사도 다 알고 네, 네. 있고 오. 어떻게 보면은 코코가 츠무지에게 천사같이 딱 내려온 게 아니었을까. 오, 재밌는 해석인데요. 네, 그런 생각 갑자기 드네요. 네.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영화 제일 마지막에 코코가 츠무지한테 코코는 본인이 죽으면 세상이 종말이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써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 구원을 찾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치고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을 기도하고 그때 막 털이 확 날리잖아요. 네, 까마귀 털이. 그 장면이 엄청 예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코코가 어쩌면 츠무지한테는 구원자가 되어주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초반에 왜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자꾸 그 코코한테 천사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까만 그런 악마 같은 오히려 악마에 더 가까운 그런 행색을 하고 있는 코코한테 왜 자꾸 천사라는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츠무지한테는 어쩌면 뭐 신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맞아요. 마치 그 박찬욱 감독님의 아가씨처럼 내 인생을 망치러 온 구원자 맞아. 같은 느낌 아닌가 근데 싶어요. 진짜 인생을 망쳤잖아. 근데 구원도 시켜줬으니까. 둘 다 할 수 있긴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난해했던 영화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코코 역을 맡은 배우 차라는 다음 영화인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에서도 이와이 슌지의 뮤즈로 활약하는데요. 이번에는 N타운으로 피크닉을 떠난 그를 만나볼까요? 빵빵이님,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의 화폐 엔이 가장 강한 통화가 된 금일에 외국인 이민자가 도쿄로 몰려오며 이들이 거주하는 빈민가 옌타운이 형성됩니다. 일본인들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옌타운이라 부르며 멸시하는데요. 어머니를 잃은 주인공 아게아는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글리코에게 거두어져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글리코 일행은 우연히 위조 지폐의 정보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넣게 되고 음악과 사랑, 우정, 폭력, 연대가 뒤섞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의 제목은 글리코의 가슴에 새겨진 나비 문신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후 아게아 또한 같은 문신을 새기는 등 영화에서 나비는 중요한 메타포로 등장합니다. 패널분들은 이 나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빵빵이님부터 말씀해주세요. 네, 일단 아게아가 문신을 받는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회상을 하면서 나비가 날개가 찢겨서 이렇게 네. 추락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오프닝에서도 나오지만 이 옌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온 건데 성공을 꿈꾸지만 이 사건에 엮이게 되면서 결국 다 다시 추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 그 캐릭터도 그렇고 글리코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성공을 하는 듯 하다가 결국엔 다 추락을 한다고 그렇게 봤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들이 그 추락한 나비와 좀 닮아 있다고 느꼈었어요. 찢긴 날개를 통해서 그들이 또 상처 입은 존재임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느껴졌었고요. 결국에 이 영화는 나비처럼 날고자 했지만 추락하고 상처 입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나방 같기도 하잖아요. 불나방처럼 좀 N타운에 돈을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몰려든 그 수많은 이민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애벌레로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게아가 나비를 잡으려 하다가 죽인 장면을 보고 결국 이 사람들은 영원히 애벌레일 수밖에 없다라는 절망적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말에 보면은 그게 사실 비극적으로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다시 푸른 하늘 정비소에 모여서 단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거를 보면은 오히려 무조건 나비가 될 필요는 없다. 애벌레라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이민자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다 보니까 그 나방의 개념이 저도 진짜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와이 슌지가 왜 나방이 아니라 그 스왈로테일 버터플라이 나비를 썼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나비가 더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되게 연약하고 근데 되게 아름답게 날고 약간 이런 곤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아게아랑 글리코의 모습이랑 엄청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글리코가 더 이 나비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상하이에서 건너온 이주민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수자인데 어쨌든 결말은 뭐 조금 안 좋게 됐지만 중간에 보컬을 하면서 엄청 이름을 날리고 진짜 맞아요. 왜 우리가 꿈을 이루는 걸 막 날아오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비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밴드로 이름을 날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아게아는 애기 나비고 그런 여성 캐릭터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조금 나비를 다르게 봤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회상하는 장면에서 나비가 나오는데 나비는 아게아 본인도 모르게 갖고 있던 마음의 응어리 혹은 어머니에 대한 약간 원망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비를 약간 살려주려다가 본인도 모르게 탁 죽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아게아가 우연히 N타운에 들어간 과정들과 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다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잖아요. 나비를 죽인 것도 N타운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비를 마지막에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죽임으로써 그 마음의 응어리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나비 타투도 완성시키고 본인 스스로가 그 마음의 응어리를 덜고 본인이 나비가 된 거죠. 그 타투를 또 새기는 과정에서 회상을 하면서 그 응어리를 다 풀고 나비가 됐다.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완전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 속 N타운은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한데 섞여 살아가는 다문화적인 공간입니다. 동시에 일본인들에게 멸시당하는 타자화된 존재들이기도 한데요. 패널분들은 이러한 설정을 어떻게 보셨나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N타운이라는 세계를 창조한 이와이 슌지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근미래 일본으로 끌고 온 설정인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위대한 개츠비 같은 작품을 보면은 맞아요. 20년대 도금 시대에 사람들이 엄청난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나방 같은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삶에 몰두하다가 30년대 대공황이 와가지고 그 모든 맞아요. 게 무너지고 완전히 전 사회적인 우울에 빠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찾아서 희망을 품고 N타운에 도착을 했지만 누군가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 누군가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냥 모든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화양연화 같은 시기라는 게 되게 좀 비극적으로 느껴졌고 이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도 좀 기회와 희망이라는 그런 시대 속 뒤틀리기도 했지만 또 소외되기도 했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다룬다는 점에서 맞닿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난 건데 물론 이 이야기들이 되게 아름답게 얘기를 한 거지만 근데 결국에
이런 데 찾아오면은 성공하기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맞아요. 않나 저는 어렵죠.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도 자본주의로 인해서 되게 막 잘 사는 땅에 와가지고 얹혀 살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왔죠. 욕심을 갖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한편으로는 아름답게 또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뭐 저는 그래도 그런 차별받는 이민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예쁘게 만든 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90년대 영화이긴 한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완전 유효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민자들이나 뭐 노동자들 차별 여전히 만연하고 맞아요.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도 그쵸. 맞아요. 그쵸. 이게 되게 엄청 나아지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런 게 이 90년대 영화에 나온 문제가 유효한 거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또 이렇게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게 다 이 다크 이와의 슌지의 면모가 드러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크닉, 릴리 슈슈의 모든 것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게 약간 다크 이와의 특징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피크닉에서는 사회와 분절된 그런 사람을 다뤘다면 릴리 슈슈에서는 성장과 분절된 청소년 그리고 스왈로우 테일에서는 약간 자본주의에서의 분절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크 이와이는 마냥 피폐물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이와이 슌지가 당시 일본에게 또 세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타자와 외집단 혐오를 꼬집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옌타운 또 엔타운이라는 말에 집중을 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불법 이민자들을 배척하고 멸시하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그 본인들도 포함한 그 마을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야, 당신들도 옌타운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교도소인가? 거기 안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그 장면을 보고 그 일본인들의 좀 타자와와 본인 집단에서 벗어나는 행동 또는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억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꼬집고 싶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폐쇄적 분위기가 있는 걸 좀 비판하고 싶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웃긴 게 같은 옌타운인데 막 서로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이 옌타운이면 좀 편 좀 들어주고 하지. 너무 하지 않나. 가릴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네, 당연하죠. 네. 영화에서 아게아는 주인공이지만 동시에 관찰자적 시점을 지닌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첫 등장에는 이름도 없는 아무개일 뿐이었지만 나중에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두목 취급을 받을 정도로 당차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패널분들은 아게아 캐릭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아게아 캐릭터가 그 성장하는 게 제일 잘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영화에서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게 애벌레 그림을 가슴팍에 새겼다가 나중에 나비 문신으로 바뀌는 거였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처음에는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죽음이 있었잖아요. 죽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영화가. 근데 또 주변에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되게 걱정하고 막 울면서 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 어머니가 남긴 돈을 본인들이 다 챙겨가고 이것을 아게아가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말도 되게 없고 소심해 보이고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글리코를 만난 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글리코 주변에 그 옌타운 사람들이랑 같이 삶을 꾸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 똑부러지고 겁도 없고 막 아편 거리도 막 넘었죠. 막 성큼성큼. 그리고 할 말 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되게 처음 이미지랑 그 마지막 이미지가 제일 다른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대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게아를 보면서 되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를 깨달았어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엄마랑 살 때나 그 글리코를 만나기 전까지는 되게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맞아. 옌타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본인의 그 자아가 딱
봉인 해제된 것 열리죠.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환경이 중요하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아게아가 처음에는 아예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너 이름 뭐야 이래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엄청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사람들을 번역하는 역할을 맡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약간 언어가 문화의 정체성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게아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다문화적인 엔타운의 사람들이 있는 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엔타운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피크닉과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 두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피크닉은 배타적 사회를 비판하는 날 것의 생명력이 돋보였다면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는 보다 정제되기 시작한 이와이 신지의 스토리텔링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2부에서는 화이트 이와이의 대표작인 하나와 앨리스와 더불어 감독에 대한 영화 외적인 감상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의 카세트 테이프에 들어있던 노래죠. 옌타운 밴드의 마이 웨이 듣고 오겠습니다. 감독 투파보기 이와이 신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분위기를 전환해 사랑스럽고 귀여운 학창시절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윤님, 하나와 앨리스의 줄거리를 소개해주세요. 발레 학원을 같이 다니는 하나와 앨리스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입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소년 미야모토를 좋아하게 된 하나는 뒷조사와 미행 끝에 만담 동아리까지 따라 가입하며 사랑을 전할 기회를 엿보는데요. 머리를 다친 미야모토에게 선배는 기억상실증이고 나에게 고백을 했었다고 거짓말을 해버린 하나. 앨리스는 하나의 거짓말에 동참하며 친구를 도우려 하지만 이들의 우정은 예기치 못한 삼각관계로 흘러갑니다. 영화는 뚜렷한 로맨스 플롯보다는 고등학생들의 풋풋한 모습 그대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패널분들의 학창시절이 궁금한데요. 사랑 혹은 우정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공유해볼까요? 혹시 빵빵이님 있으신가요? 네. 중학교 때 네. 썰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기대를 중학교 때 진짜 친한 남자애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저한테만 말한 상황이었는데 빵빵이님한테만. 네. 정말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한 그 여자애가 제가 다니는 학원에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 그 여자애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친해지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또 성격이 되게 대담한 성격이에요. 자리가 없다고 하면 의자 한 개를 두고 제 옆에 앉거나 네? 어머 일단 같이 앉았다고요? 네, 한 의자에 두 명 같이 앉는 거죠. 엉덩이 한쪽씩 이렇게? 맞아요. 어머 그러기도 했고 어깨 동무를 막 걸고 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요. 네. 그리고 다리를 막 올리고 다리요? 네. 뭐지? 상상하지 마세요. 스킨십을 되게 편하게 하는 약간 그런 친구였어요. 네네. 사실 지금 이러면은 뭐 하는 거냐 하고 딱 잘랐을 텐데 네. 또 어린 마음에 감정이 또 안 생기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발렌타인 때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척 연기를 하고 어머. 그 친구한테 제가 전해줬어요. 계략이 미쳤는데요. 계략. 어쨌든 그 친구가 되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바꿔서. 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좋잖아요. 네. 그치만 이제 그 친구랑 학원에서 매운 음식 빨리 먹기 챌린지 비슷한 거를 챌린지요? 네. 맞아. 그 시절에 그런 거 꼭 했어요. 맞아요. 불닭볶음면이 저도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네.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빨리 먹고 이렇게 딱밤을 제가 때린 거죠. 네. 근데
제가 또 하필 딱밤을 또 때리기로 유명을 해서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어떡해. 그러니까 힘 조절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엄청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이랬는데도 사과도 안 받아주고 아이고. 되게 아파하면서 그날 이후로 저랑 딱밤 때문에. 딱밤 때문에 저랑 쌩까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그래서- 것 때문에 은근히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렇게 세게 그러니까요. 때리. 네. 얼마나 세게 세게 때렸길래. 끝나고 한번 손바닥에 무섭다. 여드름에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제일 그럴 심한 수도 짓인데 있어. 그게? 중학생이니까. 아니 그 친구가 또 되게 털털한 그런 친구다 보니까 아. 잘 받아줄 줄 알고 그랬던 건데 상처를 그래. 받았나 봐요. 너무 세게 그러니까요. 때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받을 일인가 했었는데 그래서 아직도 눈치 없이 왜 그랬을까 싶은 에피소드였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네. 딱밤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요. 청춘물 찍을 수 있었는데. 네, 뭐 썰 좀 재밌었나요? 진짜 웃긴데요. 다행입니다. 네. 저 킹받아요 근데. 너무 미안해요. 나 어렸을 때 왜 그랬을까? 저 같은 네. 경우는 제 고등학교 시절에 돌이켜 보면은 저는 여고를 다녀가지고 연애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전혀 아쉽지 않은 끝내주는 우정을 즐겼거든요.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게 재밌고 학교에서 진짜 여고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기괴한 일들이 많아요. 맞아. 선생님 성대모사하고 옷 벗고 네. 네. 갑자기 막 잠시만요. 스킨십도 정말 그냥 거침없이 하고 맞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진짜 즐거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냐 우정이냐 하면 무조건 우정이거든요. 지금도 사실 친구들이 남친이 생기거나 하면은 너무 질투가 나거든요. 진짜 나랑 뭐 몇 년직인데 몇 주 본 사람이 더 좋다고? 이러면서 엄청 질투를 해요. 그럼 밸런스 게임 이쯤에서 한번 해볼까요? 친구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면 양보한다 vs 쟁취한다. 패널분들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 하면은 양보도 쟁취도 아닌 그냥 그 남자를 멀리 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그 사람한테 소개를 해줘가지고 저희 우정에 금이 가지 않게 제가 사랑을 방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무서운데요. 저는 약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면은 양보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도 양보도 좀 질투가 나는 게 제가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친구니까 저도 그 남자애를 맞아요. 멀리하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 질투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는 쟁취한다는 건 진짜 선택지 없고 두 분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보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좀 그래요. 맞아요. 그 둘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그래요. 이거 너무 힘든 밸런스 게임인 것 같고 그리고 우정이냐 사랑이냐 했을 때도 저는 우정이랑 사랑 이 정의가 뭔지 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 차이가 그냥 뭔가 육체적인 끌림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우정을 그냥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쟁취한다라는 쪽이고요. 왜냐면요. 지금 눈에서 약간 불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은요. 아무리 동성끼리 친하고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이성끼리에 나오는 그 기품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나. 그리고 그 정서적인 유대감을 아무리 우정이 깊어도 이길 수 없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쟁취해도 딱밤 때리면 끝이거든요.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조금 방법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맞아요. 딱밤만 때리면. 근데 어쨌든 저도 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쟁취를 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먼저 대시를 해서 잡는 사람이 격이 임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돌적이네요. 네. 그리고 항상 보면은 느꼈던 건데 우정을 선택한 쪽은 항상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한 거에 미련이 남을까봐 저는 쟁취한다 쪽으로.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나와 앨리스에서는 발레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발레 학원에서 친해진 두 주인공과 축제의 발레 사진전, 그리고 그 유명한 아오이 유의 오디션 시퀀스까지 스토리의 많은 부분이 발레에서 시작되는데요. 영화에서 발레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와이 슌지 감독 영화에서 음악이 특히 되게 괴로운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존재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감독 본인이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춤도 음악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릴리 슈슈 희망 버전이라 할 수 있는 하나와 앨리스에서도 나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인물들한테 있어서 에테르 같은 그런 돌파구로서 발레가 등장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단 이 아오이 유 처음 오디션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안 하시다가 마지막 발레를 할 때는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디션을 보잖아요. 맞아요. 앨리스가 우연으로
미야모토를 좋아하는 척 연기했다가 진짜 감정이 생긴 것처럼 연기도 우연으로 시작했다가 진짜 감정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발레는 우연에서 시작이 되지만 점차 진심이 되는 어린 시절의 그 감정을 잘 표현하는 클라이맥스로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의미를 깊게 생각하진 않았고 네. 저는 사실 발레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충족되는 게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 이미지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발레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네.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와이 슌지 감독도 그런 느낌으로 이 발레라는 요소를 이 영화에 계속 반복해서 쓴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사실 하나 앨리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와이 슌지 어떤 미학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맞아요. 앨리스가. 그 피아노 사운드 트랙도 그렇고 이 발레라는 것도 그렇고 그게 잘 어우러지면서 맞아요. 특유의 되게 예쁜데 에테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겠지만 맞아요. 그런 되게 미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미적인 느낌에서 이와이 슌지 감독이 이 발레라는 거를 영화에서 중요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은 그 고등학교 때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여고생들만의 그 낭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또 잘 느껴졌던 것 같고 특히나 그거를 이제 발레로 표현한다는 게 더 뭔가 돋보였던 게 아닌가 그런 감성이 더 잘 살아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발레, 여고 이런 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맞아. 와일드 카드처럼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네, 치트키. 네, 그런 소재였던 것 같아요. 하나와 앨리스라는 제목처럼 영화는 상반된 성격의 두 친구를 중심으로 두 가지 서사를 뻗어나갑니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하나와 가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사색에 빠져있는 앨리스. 패널분들은 이 둘 중 어느 인물에 더 몰입하면서 영화를 보셨나요? 마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두 인물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는 좀 자기 진심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아이처럼 보였어요. 아직 어리니까. 네. 그것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을 고백함을 통해서 자기 진심과 현실을 좀 타협을 하는 그런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고 앨리스는 반대로 그 아이가 놓인 상황 때문에 반대로 현실에 지나치게 순응을 하면서 살아와가지고 좀 자기 생각을 억누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디션에서 용기를 내서 발레를 선보이면서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기로 결정한 그런 성장을 이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심을 얼마나 드러내느냐가 좀 반대인 거잖아요. 두 네. 인물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을 이루기도 했고 근데 고등학생 때 저를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가지가 다 있었지 않나? 내 진심을 너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너무 수능을 해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정체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생 때 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던 스스로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윤님은요? 저는 둘 중에 누구한테 몰입을 하면서 봤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완전 앨리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영화 볼 때도 그렇고 아빠랑 딸 서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애프터 선도 네, 그렇고 맞아요. 인터스텔라도 완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봤었는데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뭔가 앨리스가 아버지랑 자주 못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듯한 그런 아버지랑 뭐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지하철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아빠가 가르쳐준 중국어로 사랑의 그 워아이니 그거를 아빠한테 딱 지하철 문이 닫히기 직전에 하는데 네.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 때문에 앨리스한테 더 몰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저는 약간 몰입을 해서 본다기보다는 그 조금 짜증나가지고 맞아요. 집중해서 좀 봤던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하나가 아무리 어리다지만 그 사랑하는 방식이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무서워요 좀. 네, 그쵸. 막 좋아하는 선배를 스토킹하고 몰래 사진 찍고 맞아요. 선배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 여자친구였다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게 감탄이 나올 정도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이 범죄고 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범죄긴 범죄이네요. 네, 맞아요.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진짜. 싶고요. 방식 자체가 좀 음침하다고 음침하죠. 느껴져서 맞아요.
하나가 영화에서 되게 좀 과하게 네. 좀 음침했던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사실 저희가 뭔가 누군가 좋아하면은 누구나 다 사실 조금씩 좀 음침해지는 맞아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인스타 막 팔로우 SNS 확인하고 스토킹 이런 네, 거. 그리고 댓글 확인하고. 특히 뭔가 여기서 하나가 했던 그런 서투른 관계 맺음이 되게 저희가 학생 때 뭔가 좋아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를 대할 때 우리가 옛날에 보였던 그런 서투름을 엿볼 수 있었던 좀 과하긴 했지만 네. 맞아요. 그랬던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둘 중에 어느 인물에 더 몰입해서 봤냐 하면은 옛날에 저도 뭔가 좀 제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좀 서툴렀던 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의 그 서투름에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화이트 UI의 대표적인 하나와 앨리스를 통해 이와이 슌지 감독의 소녀소녀한 모먼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다룬 세 가지 영화를 종합하여 감독 특유의 연출 스타일과 제작 비하인드, 그리고 슌지 덕후 패널분들의 감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와이 슌지는 뮤직비디오로 커리어를 시작한 감독답게 영화 음악에 진심인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스왈로우테일과 릴리 슈슈에서는 직접 프로듀싱한 프로젝트 앨범을 선보이기도 하고 하나와 앨리스에서는 사운드 트랙을 작곡하기까지 했는데요. 그의 영화에서 음악이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와이 슌지 감독 영화의 주요 테마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피크닉에서는 좀 투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장미꽃을 밟는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타자화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릴리슈쇼에서도 나오는 장면인데 집회를 불태우거나 좀 훼손하는 맞아요. 장면을 굉장히 맞아요. 자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스왈로우 테일에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집회 태우고 집회 위조하고 훼손하고 집회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네. 솔직히. 완전 직접적으로. 좀 완전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자본주의는 극도로 효율을 중시하는 기제잖아요. 네. 네. 소유냐 존재냐라는 에리 프롬의 책 제목처럼 자본주의는 모든 거를 소유하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이거 덕분에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사람마저도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취준생인 사람이 많은 저희의 나이대에 생각을 해보자면 서류, 면접, 인사평가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들처럼 좀 사람이 물화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와이 슌지는 피크닉에서 자본주의 기준으로 제로 혹은 마이너스인 존재들한테 가해지는 폭력을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하나와 앨리스랑 스왈로우 테일로 이어지는 필모에서 인간의 존재 자체에 좀 가치를 매기는 일을 비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존재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존재 자체에 보내는 찬사가 그의 신조이자 작품 테마인 것 같고, 이게 음악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느꼈냐면 음악이랑 춤은 뭔가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인간 본연의 생명력 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스왈로우 테일에서도 춤추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고 피크닉에서 뭐 코코가 달리는 것도 저는 약간 춤추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종합이 돼서 하나와 앨리스의 하이라이트인 발레 장면에서 모든 굴레를 집어던지고 춤을 추는 앨리스를 보면서 저는 좀 자유롭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이와이 슌지 전체의 테마에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와이 슌지 자체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악 얘기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음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살면서 들은 그런 LP나 영화 음악들 다 포함해서 이 릴리 슈슈의 앨범은 진짜 1, 2등을 다툴 정도로 맞아요. 되게 좋아해요. 그 우울하면서도 약간 사이버틱한 맞아요. 그 맞아요. 감성 있잖아요. 맞아요. 와 지금도 미쳐버려가지고 미쳐요 그냥 빨리 듣고 싶어요. 집 가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 저도요. 지금. 저는 그 사실 영화라는 게 그냥 뭐 텍스트랑 다른 게 이미지랑 그 사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와이 슌지 감독이 그거를 제일, 그러니까 제 취향일 수도 있지만 네. 그거를 제일 잘 표현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소에도 눈물 포인트가 뭐냐면 영화를 볼 때 네. 약간 감동 서사 이런 거는 진짜 아니고 네. 네. 그런 거에 눈물이 안 나는데 영상미라든지 사운드라든지 그런 감각적인 아름다움에서 쾌감을 느낄 때 그때 약간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맞아. 이건 약간 기쁨의 눈물인데 또 스왈로우테일 얘기했지만 저는 제일 좋았던 장면이 옌타운 아이들이 세차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노래가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저는 2번 봤는데 둘 다 거기서 눈물이 진짜요? 눈물이 나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음악이라든지 시각적인 게 뭔가 딱 들어맞으면서 감각적으로 되게 강렬한 감정을 주는 그런 점에서 이와이 슌지가 음악을 영화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제 취향입니다, 아주. 저는 이와이 슌지 영화에서 음악이란 장면의 마침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그 장면들을 다 볼 때 음악이 딱 있어야 그 장면이 완성되는 맞아요, 그 전까지 맞아요. 뭐가 2% 부족한데 딱 음악이 들어가야 와 내가 이 영화를 제대로 즐겼구나 하는 맞아. 생각이 들고 맞아요. 계속 보고 싶고 음악 때문에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으로서 이와이 슌지의 영화에는 음악을 되게 장면의 마침표처럼 활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좀 이와이 슌지 그 서사가 이상해도 음악 나오면 완전 설득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느끼게 돼요. 네. 그냥 느껴야 돼요.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의 류 량키부터 하나와 앨리스의 하나까지 이와이 슌지의 영화에는 악행을 벌이는 인물들은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악역은 없는 것 같아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모든 등장인물에 정이 가게 되더라고요. 사소한 조연들마저 밉지 않고 인상적인 그의 영화들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인물은 누구였나요? 저는 스왈로테일에 나오는 스나이퍼 란 있잖아요. 네. 너무 그냥 좀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요. 약간 처음 봤을 때 좀 흑막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게 의외로 갑자기 막 엎드려 이러고 왜 엎드려야 되는 거야 하면서 터진다 빵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되게 의외다 멋있다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말 없는 인물들이 제일 멋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크닉 코코가 제일 기억에 남았고요. 검은색 옷을 입고 누구보다 반항하지만 사실 제일 선에 가까운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내에서 탈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습이 갇혀있는 사회 속에서 자유를 되찾는 그런 주도적인 모습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날라리 같은 캐릭터 같으면서도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스스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인물이 아닌가 맞아요. 그 사람을 규정하려는 것들이 좀 잘못됐다 끝나고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에서의 글리코였던 것 같아요. 되게 글리코가 처음에 어떤 인물일지 잘 예상이 안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성매매하고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또 나중에는 제일 아기아의 엄마처럼 또 맞아요. 언니처럼 행동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그려내지 않고 정말 입체적으로 인물을 그려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인물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리코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영화 3편을 통해 이와이 슌지 감독의 초기작부터 후기작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모든 영화의 주인공이 여성인 게 인상 깊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여성 서사가 발전했다고 느꼈는데 패널분들은 이와이 슌지 영화 속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하나와 앨리스에서 그 스토킹을 하는 하나의 모습과 그 릴리 슈슈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러한 표현들이 처음에는 너무 날 것처럼 거칠어가지고 맞아요. 호불호 갈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또 이러한 표현이 일괄적이면 조금 설득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 시기에 날 것이 좀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재개봉한 손마이 신지 감독의 태풍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도 완전 이러한 맥락과 맞아요. 굉장히 흡사해가지고 근데 유독 진짜 빵빵이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 감독들이 일본의 중고딩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보다도 더 약간 과하게 과장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답변을 해보자면 1차적으로는 여성을 일단 전면에 내세우잖아요. 네. 그리고 이들의 내면을 되게 깊이 있게 다루고 그리고 오늘 영화 중에서는 글리코랑 아게하 그리고 하나와 앨리스의 관계가 되게 좋게 느껴졌거든요. 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이 그런 구원 서사가 돋보여서 좋긴 했는데 이런 이상화 또한 어쩌면은 좀 지나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이상화하는 것 같고 이런 척박한 세상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당찬 여성상 이런 게 사실 좀 구시대적이라고 느껴졌고
그렇다고 해서 당차지 않더라도 거기에 절망하고 비극적 죽음을 맞는 방식이 모두 너무 좀 성적으로 그려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여성 그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가 크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리고 이와이 슌지는 여고생이 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와이 슌지 감독님 여성분이신 줄 알았어요. 전부 여성 서사를 그러니까요. 다루시니까 이름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면서 신기한 게 이 이와이 슌지라는 어떻게 보면 아저씨가 어떻게 그런 왜 그 여고 소녀 감성 이런 거를 좋아할까 약간 이런 의문이 항상 드는데 미적 취향이 맞아서 약간 불미스러운데 저는 좋아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고생 아저씨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단은 보면서 불쾌한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맞아요. 그런 불쾌한 요소들이 있는 거는 머리로는 인식이 되는데 그래도 이와이 슌지 감독만이 그려내는 뭔가 그런 특유의 여성 캐릭터들은 전 또 완전 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쁘게 잘 그려내는 것 같아서 맞아 이중적인 감정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좀 비슷한 게 전 잘 모르겠다예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접한 이와이 슌지 감독 작품이 러브레터. 근데 그건 딱히 인상 깊진 않았고 릴리 슈슈를 그 다음으로 봤는데 거기서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불쾌했거든요. 맞아요. 좀 불미스러워요. 여자들을 되게 남자들의 그 일진 놀이에 약간 이용당하게 희생양처럼 그리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좀 불쾌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와이 슌지에 나오는 여성상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윤님 말처럼 타락한 천사처럼 그려지는 코코도 있고 그래서 완전 표본적인 여고생도 그려내고 뭔가 그런 여성상을 다양하게 그려내려는 시도를 해봤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의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운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여자를 진짜 좋아한다. 영이 세다. 근데 이게 좀 다소 불미스럽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불미스러운데 아름다워서 너무 우리가 혼란스럽게 된다. 맞아. 네, 이렇게 이와이 슌지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영화 외의 작품도 포함해서 이와이 슌지의 최고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이동진 평론가님이 남기신 그 말이 생각나는데요. 네. 이와이 슌지의 작품들 중 단 한 편만 고르라면 이란 코멘트가 있어요. 봤어요, 뭔지 아시죠? 저도. 네, 알죠.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고요. 릴리 슈슈가 갖고 있는 그 얼굴을 알 수 없는 가수와 그 어린 시절 특유의 우울한 감정 그리고 그걸 해소하는 방식이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것 같고 그 음악도 영화의 우울한 감정과 굉장히 잘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못 느껴도 음악을 통해 이 에테르를 모두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와 이렇게 영화에 미쳐있는 여러분들이 이 빵빵이님 표정을 보셔야 돼요. 지금 너무 감동을 느껴져요. 지금. 아까 이 영화는 그냥 보면 취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저도 이와이 슌지 작품을 다 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본 영화들 중에서는 확실히 릴리 슈슈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진짜 오랜만에 전율이라는 걸 느껴봤거든요. 그쵸. 그 딱 노래가 이렇게 빵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게 너무 좀 진짜 말 그대로 소름이 돋았고 조금의 결점이 있긴 하지만 그 결점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인 느낌? 그래서 저는 진짜 5점입니다. 저도 릴리 슈슈가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타이핑, 온라인 세계에서 그 타이핑으로 소통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화면 전환을 해서 나타낼 생각을 했지? 그 연출. 너무 천재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릴리 슈슈가 정말 인상이 깊었던 것 같은데 저는 최고작을 뽑으라면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 잠시만요. 이게 뭐지?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가 되게 과한데 저는 그 과함이 좋았어요. 되게 정제되지 않고 맞아요. 날 것의 과함이 살짝 거친 느낌이 맞아요. 있죠.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수미상관을 지킨 영화라는 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오프닝 시퀀스가 맨 마지막에도 또 등장을 하잖아요. 옌타운 이야기 꺼내는 맞아요. 한국인은 또 수미상관에 미치거든요. 문학시간에 모두 한 번쯤 배워봤던 그 수미상관. 그래서 저는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입니다. 저는 최고작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릴리 슈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방송 초반에도 말했지만 최애작은 좀 달라요. 저는 하나와 앨리스를 제일 좋아하고
그 이와이 슌지가 작곡한 사운드 트랙 그 피아노 음악들도 그렇고 계속 언급되는 그 아오이유의 발레 씬도 그렇고 제가 이와이 슌지 영화의 그런 미학이라고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와 앨리스인 것 같고 저는 이 감독의 피폐한 그런 작품들도 좋아하긴 하는데 하나와 앨리스는 진짜 부담 없이 계속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최고작이라기보다는 최애 작으로 꼽아보고 싶습니다. 1부에서 날것의 블랙 이와이를 다루며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다면 2부에서는 패널분들의 개인적 에피소드와 이와이 슌지에 대한 팬심을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에테르부터 만다메까지 이와이 슌지의 넓은 스펙트럼을 톱어볼 수 있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별점을 매길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오늘은 영화가 아닌 감독 이와이 슌지에 대하여 별점을 매겨볼게요. 마티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무조건 10점으로 드렁크고요. 10 out of 10이고요. 네. 한 줄 평은? 잠시만요. 네. 한 줄 평 영어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영어로 할까요? 네. A very bright light laying upon the songs of the people on the cliff. 대박. 오늘 방송 진짜 이게 한 줄 평 얘기하자면 네, 한국어로도 말씀해주세요. 번역해주세요. 벼랑 끝 존재들이 노래에 내리쬐는 눈부신 빛입니다. 너무 시적이다. 영어로 말하라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빵빵이님도 말씀해주세요. 네, 전 제가 본 5개의 영화의 평균값을 환산해서 별점을 매겼고요. 수학적으로 매기네요. 네, 드렁크고 8점입니다. 네. 한 줄 평은 이와이 슌지의 모든 영화에서는 에테르가 흐르고 있다로 하겠습니다. 맞아. 네. 윤님도 말씀해주세요. 저도 완전 10점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이와이 슌지 영화는 보면서 불쾌한 부분들도 많고 뭔가 서사적으로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로는 그걸 아는데 그냥 영화를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너무 좋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10점을 주게 되었고 한 줄 평은 그냥 이와이 슌지의 걸후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걸후드란 뜻이에요. 걸후드. 좋습니다. 네, 저도 얘기해보자면 저는 8점이고요. 한 줄 평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이와이 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전이 있는데요. 좋은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를 보면 인물들의 되게 입체적인 면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고 비극도 희극도 모두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영화들인 것 같아서 한 줄 평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감독 이와이 슌지의 새 작품 피크닉, 스왈로테일 버터플라이 그리고 하나 앨리스를 통해 그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까와 빠가 공존하는 감독인 만큼 패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정신병원, 빈민가, 그리고 방치된 아이들을 다루는 이와이 슌지의 세계는 마치 사방이 벼랑인 것처럼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추락으로 내몰리는 인물들은 불안한 삶 속에서 좋은 일, 나쁜 일 가리지 않고 어딘가로 나아가는데요. 그 목적지가 삶이든 죽음이든 감독은 이들을 평가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담담히 그려내는 태도를 보입니다. 더불어 소외된 삶 속 실낱 같은 빛을 포착하며 진솔하기에 아름다운 시간을 스크린 위에 펼쳐내는데요. 그의 영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강한 빛은 그런 잠깐의 빛이 계속될 수 있도록 내리쬐는 인간 존재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를 향해 눈부시게 내리쬐는 빛은 우리들 중 벼랑 끝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위로가 아닐까요?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모래 패널의 마티 윤 빵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